이거 우리 엄마 반지인데? 뭐? 우리 엄마 거라고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의 말 한마디에 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국내 5대 재벌그룹의 외아들 한준서, 5년 전 죽은 아내의 기일날, 절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꼬마 동자승이 준서의 손에 낀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였어요. 하나는 준서 손에, 나머지 하나는 5년 전 강물 속으로 사라진 아내의 손에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 동자승이 어떻게 이 반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사연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무엇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한준서 회장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이끄는 재벌가 외아들 35살의 그룹 전체를 손에 쥔 남자였죠. 회의실에서도 현장에서도 늘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흔들리는 법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만 되면 준서는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 차를 몰았어요. 조수석에는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꽃집 앞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꽃 한 송이씩 골라 들고 오던 사람이었어요. 준서는 매년 이날이면 그 버릇을 따라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죠. 5년째였습니다. 절 입구에 차를 세우고 나오자 산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늦가을 공기는 차고 깨끗했습니다. 준서는 국화를 들고 돌계단을 올랐어요. 인적이 드문 평일 오후였죠. 법당 앞마당은 조용했고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준서는 법당 앞에 섰어요. 국화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아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늘 그 웃는 얼굴이었죠. 왜 하필 웃는 얼굴인지 준서는 아직도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날도 수아는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제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발소리가 달려오더니 회색 승복 자락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내려다 봤어요. 눈이 까맣고 동그란 동자승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준서 손에 낀 반지에 꽂혀 있었죠. 이거 우리 엄마 반지랑 똑같아요. 준서는 잠깐 멈칫했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반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발을 때렸는데 아이가 준서 바지가랑이를 살짝 잡아당겼어요. 근데요, 우리 엄마 반지는 안쪽에 반쪽짜리 하트가 있는데 아저씨 것도 그런 거 있어요? 준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반쪽 하트?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왔어요. 준서는 천천히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쪽 하트가 새겨져 있었죠. 수아가 직접 골랐던 문양이었습니다. 반지를 맞추던 날 수아가 말했어요. 안쪽에 뭔가 새기자. 반쪽 하트 어때? 둘이 합쳐야 완성되는 거. 준서가 웃으며 좋다고 했었죠. 그날 수아 반지 안쪽에는 오른쪽 반을 새기고 준서 반지 안쪽에는 왼쪽 반을 새겼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였어요. 하나는 지금 준서 손 위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5년 전 수아와 함께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반지가 또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준서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반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거렸죠. 준서는 목이 메었어요. 뭔가 물어봐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준아, 공양 시간이야. 어서 와. 아이가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준서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혼자 법당 앞에 남았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반지야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근데 반쪽 하트는 달랐어요. 그 문양은 수아가 직접 골랐던 거였습니다. 둘이 함께 반지가게에 앉아 직접 결정했던 거였죠. 어디서도 똑같은 걸 파는 곳은 없었어요. 저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반지 안쪽에 반쪽짜리 하트가 있다고. 준서는 아이가 사라진 쪽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 안에 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법당 처마 끝 풍경이 조용히 울렸어요. 낙엽 한 장이 준서 발등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날아갔습니다. 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결국 소파에 기대어 천장만 바라봤어요. 불을 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가끔 찻소리만 지나갔어요.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면 어둠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반지 안쪽에 반쪽짜리 하트가 있는데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생긴 반지가 또 있을 수도 있어 스스로 다독여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그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준서는 손바닥으로 눈을 꾹 눌렀습니다. 그래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5년 전 12월이었어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수아가 코트를 걸치며 준서를 돌아봤어요. 눈송이가 창문에 달라붙던 저녁이었습니다. 수아는 코트 단추를 잠그면서 웃었어요. 나 잠깐 다녀올게. 금방이야. 준서가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그며 나가던 그 뒷모습이 5년이 지난 지금도 눈 뒤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일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강으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준서는 수화기를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로 어떻게 현장까지 달려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니 사방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강물 위로 탐조등이 쉴 새 없이 훑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강가로 뛰어내려갔어요. 누군가 팔을 붙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수아야,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물은 검고 차가웠습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어요. 들어갈 때마다 준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나올 거야. 이번엔 나올 거야. 그렇게 밤을 버텼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도 몰랐습니다. 강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준서는 강물만 바라봤어요. 날이 밝았지만 수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강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준서는 며칠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했어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아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준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스스로도 잘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회사에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났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밥은 먹었고 잠은 잤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주변에서는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고들 했습니다. 준서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아픈 채로 익숙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수아가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 수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녁을 보내는 것, 그것들이 매일매일 가슴 위에 쌓여갔어요. 어떤 날은 회사 복도를 걷다가 문득 수아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멈춰선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퇴근길에 꽃집 앞을 지나다가 수아가 좋아하던 국화를 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두 사람이 함께 쓰던 머그컵을 꺼내다가 그냥 다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 흘렀어요. 매년 기일이 되면 국화를 들고 저를 찾았습니다. 그것만이 수아한테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준서가 5년 동안 수아한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어요. 준서는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봤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끼고 살아온 반지였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 나머지 하나는 수아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런데 절에서 만난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반지 안쪽에 반쪽짜리 하트가 있다고. 준서는 오래도록 반지를 바라봤어요. 5년 만에 겨우 익숙해진 이 아픔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냥 우연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둘만의 반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어요. 준서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유진이었어요. 준서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자 최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최유진은 준서 어머니 강 여사가 오래전부터 점찍어둔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준서가 수아와 결혼했을 때도 강 여사 곁을 맴돌았고 수아가 사라진 뒤로는 준서 곁에서 5년을 기다려온 여자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최유진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웨딩홀 계약서였어요. 날짜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유진이 준서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이랑 얘기 다 됐어요. 날짜도 잡았고요. 준서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흰 종이 위에 박힌 날짜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누군가의 일정표처럼 거기 찍혀 있었는데 그게 자기 결혼식 날짜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다가 서류를 바라봤다가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못하겠어. 최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벌써 5년이잖아요. 이제 잊을 때도 됐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시고 저도 기다렸어요. 이게 다 준서 씨를 위한 거잖아요. 준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최유진이 앞을 막아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딜 가려는 거예요? 준서는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최유진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그대로 현관을 나섰어요. 차를 몰았습니다. 딱히 어디를 향한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도로가 한산해질 무렵에야 준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새 익숙한 절 입구였습니다. 준서는 차에서 내렸어요.
마음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수아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최유진 말이 맞았습니다. 5년이었어요. 이제는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래야 준서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법당 앞에 서자 익숙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동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수아한테 말을 걸었어요. 오늘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아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이제 가려고. 5년이 지났어.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잘 있어. 미안해. 눈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지나도 이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눈을 떴어요. 회색 승복 자락 하나가 절 뒤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동자승이었어요. 준서 반지를 가리키며 우리 엄마 건데 소리쳤던 그 아이였습니다. 준서의 발이 저절로 그 아이를 따라갔어요. 절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돌담길을 따라가자 아담한 마당이 나왔습니다. 동자승이 달려가 안기는 여자가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내려와 있었고 마른 어깨가 아이를 품에 안아 올렸어요. 준서는 숨을 참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저 여자였어요. 수아와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는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얼굴만 확인하면 됐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여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딱 한 발짝이 모자랐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굳어섰어요.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수아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보내주겠다고 말하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심장이 왜 이렇게 쿵쾅거리는 걸까요? 이제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준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준서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며칠 더 머물러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는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남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러 왔던 사람이었어요. 수아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스님이 내어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냥 며칠만 있다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는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연락을 해뒀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물었지만 준서는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을 거닐고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어요. 그 동자승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채로 준서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여기서 자고 간 거예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잠깐 준서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와줄게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이는 준서 곁을 잘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서도 그런 아이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머리를 정리하고 싶어 남기로 했는데 아이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돌멩이를 주워 보기도 했고 마당 구석에 핀 작은 풀꽃 이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준서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아이는 그런 준서를 보며 같이 웃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 웃는 아이였어요. 그 웃음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아이였어요.
준서는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며 뭔지 모를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눈매였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아이가 마당 돌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옆에 슬며시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오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와요. 목요일마다 와요.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수아와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절 뒤편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아이가 먼저 알아채고 벌떡 일어나 뛰어갔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마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아, 밥은 먹었어? 준서의 발에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였어요. 5년 동안 꿈속에서도 귓가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특유의 톤,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 목소리였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참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준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준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아였어요. 분명히 수아였습니다. 5년 전 강물 속으로 사라진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서 있었어요. 준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수아.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여자가 멈칫했어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아무런 감정도 남기지 않는 그 눈빛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서를 훑어보던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며 물었어요. 저 아세요? 그 한마디가 준서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수아였어요. 목소리도 얼굴도 수아였습니다. 근데 수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준서를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은 준서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준서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준서는 오래도록 수아를 바라봤어요. 수아는 여전히 낯선 눈빛으로 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아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근데 준서를 몰라봤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단 한 점의 기억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본 여자분 있지 않습니까? 아이 엄마 말씀입니다. 혹시 어떤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스님은 잠시 준서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강물에서 건져왔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떠내려온 여자였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었고 기억도 없었어요. 신분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이름도 없이 마을에서 지냈죠. 준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신한 상태였더라고요. 그 상태로 뱃속에 아이가 살아있던 게 사람들은 천운이라고들 했습니다. 몸이 많이 허약해진 상태라 아이도 힘들게 낳았어요.
그러면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죠.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했습니다. 몸이 좋아질 때까지 아이는 절에서 지내도록요. 그 아이가 하준이입니다. 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년 전 강물에서 건져진 여자, 기억을 잃은 채로 임신한 몸으로 홀로 아이를 낳은 여자,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수아였어요. 강물로 떨어지던 그날, 수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몰랐던 아이였어요. 수아 혼자 알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준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를 찾아가야 했어요. 수아가 머무는 집은 절 아래쪽으로 10여 분을 걸어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담장 안으로 작은 집이 보였어요. 준서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수아였습니다. 준서를 보는 순간 눈빛이 굳었어요. 어제 절에서 이상하게 자신을 바라봤던 그 남자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지는 않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였어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혹시 이 반지 보신 적 있습니까? 안쪽을 한번 봐주세요. 수아의 시선이 반지 위에 내려앉았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반지 안쪽에도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반쪽 하트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잠깐이었어요. 수아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약지에 낀 반지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반지 위에서 멈췄습니다. 안쪽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손을 걷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반지 얘기를 들을 때 수아의 눈빛이 분명히 잠깐 흔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기억의 끝자락을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준서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수아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준서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최유진이 이상함을 느낀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비서실에 연락했더니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최유진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준서의 어머니 강 여사가 점찍어둔 재벌가 딸. 준서 곁에서 5년을 기다려온 여자답게 조용히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틀 뒤 보고가 들어왔어요. 강원도 산속 어느 절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절 아래 마을에 준서가 자꾸 찾아가는 여자가 있다는 것. 최유진은 직접 내려갔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멀리서 지켜봤어요. 담장 너머로 준서가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간절한 얼굴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는 준서를 최유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최유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준서의 아내였던 수아였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여자, 5년 전 강물 속으로 사라진 여자. 멀쩡히 살아서 저기 서 있었어요. 최유진은 한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년이었어요. 강여사 곁에 붙어서 준서를 기다려온 5년.
이제 다 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살아있었어요. 최유진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 여사였어요. 처음부터 수아를 못마땅했던 여자. 재벌가 며느리감으로 최유진을 직접 키워온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아가 살아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강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 기억이 없어요. 준서를 봐도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최유진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지금 당장 위협은 아니에요. 준서만 수아 곁에 못 오게 막으면 돼요. 가까이 있다 보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강 여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알겠어. 네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없는 수아. 그 상태로만 유지하면 됐습니다. 다음 날 최유진은 수아를 찾아갔어요. 낡은 담장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최유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요즘 이 마을 근처에서 지내는 사람이에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최유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이 집에 자꾸 찾아오는 남자 있죠? 저 사실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수아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최유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 뒤로 아내 닮은 여자를 보면 무작정 쫓아다니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흔들리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유진은 돌아섰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준서가 수아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아는 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 얘기만 들어봐요. 제발요. 낮고 간절한 목소리가 문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아는 문에 등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아까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 닮은 여자를 보면 쫓아다니는 버릇이 생겼다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저 목소리가 왜 이렇게 귀에 익은 건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수아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밖에서 준서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수아는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최유진은 그날 밤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렌터카 안에 앉은 채로 불 꺼진 수아 집을 한참 동안 응시했어요. 지난번 왔을 때는 몰랐는데 마당 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이었어요. 수아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는 모습이 담장 너머로 얼핏 보였습니다. 최유진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어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달랐어요. 준서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아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험한데 아이까지 있다면 준서는 끝까지 매달릴 거였어요. 이대로 둘 순 없었습니다. 수아를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려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최유진이 수아 집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수아는 대문을 열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여자였어요. 최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찾아와서 실례인 거 아는데요. 지난번에 뵙고 나서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사고로 기억을 잃으신 채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최유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도 동생을 사고로 잃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어딘가 살고 있을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거든요. 처음 뵀을 때부터 남 같지 않았어요. 수아의 손이 대문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재단에서 일하거든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아이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고요. 걱정 마시고 제 도움 받으세요. 수아는 한참 동안 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되찾고 싶었어요. 건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옆에서 하준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수아는 아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수아는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하준 손을 잡고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마을 어귀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이 마을이 전부였어요. 5년을 버텨온 곳이었습니다. 최유진의 차가 마을길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서가 절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저만치서 달려왔을 회색 승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법당 뒤편도 들여다봤습니다. 없었어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아이 어디 갔습니까? 스님이 흐뭇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이 엄마한테 가족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함께 떠났어요. 잘 됐죠? 가족. 그 한마디가 준서의 머릿속에 멈췄습니다. 수아한테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런 수아한테 갑자기 가족이 나타났다고요? 준서는 스님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비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이 마을 출입한 차량, CCTV 전부 뽑아요. 지금 당장. 1시간 뒤였습니다. 비서한테서 전송된 사진을 열었어요. 차량 번호를 보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유진 차였어요. 준서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어디 있었어? 어제요? 회사에 있었죠. 왜요?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최유진 어제 동선 전부 뽑아요. 만난 사람, 간 곳, 전부 다. 2시간 뒤였습니다. 비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회장님, 마지막 목적지가 공항입니다. 공항. 준서는 코트도 챙기지 않고 절문을 뛰쳐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엑셀을 있는 힘껏 밟았어요.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사라지면 또 5년이었어요. 아니, 이번엔 00이었습니다. 준서는 이를 악물었어요. 최유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준서를 보자 자연스럽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 언제 올라왔어요? 연락도 없이? 준서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코트도 벗지 않았습니다. 수아 어디 보냈어? 최유진의 웃음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렸어요. 수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아 5년 전에 살아있어.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유진이 천천히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수아가 살아있다고요? 강원도 산속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내 차가 그 마을에 갔던 게 CCTV에 찍혔거든. 최유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쳤던 건데. 수아가 거기 있는 줄은 몰랐어요. 몰랐으면 왜 빼돌렸어? 빼돌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을. 준서는 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따지는 건 소용없었어요. 끝까지 잡아댈 게 뻔했어요. 준서는 말투를 바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어요. 수아가 기억을 다 잃었더라고. 5년 전 사고 때문에 최유진이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그러게요. 브레이크가 나간 채로 추락했는데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죠? 사무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서는 최유진을 바라봤어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이크 사고? 최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최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짝이다 멈췄습니다. 준서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5년 전 사고 현장에 내가 있었어? 최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거기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브레이크. 공식 사고 기록에는 빙판길 미끄러짐으로만 적혀 있었어요. 브레이크 얘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유진이 알고 있었어요. 준서는 비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사고 다시 조사해요. 사고 당일 현장 주변 CCTV, 차량 정비 기록, 목격자, 전부 다 뽑아.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닫히는 순간 준서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편 혼자 남은 최유진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최유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강여사였어요. 어머님, 준서가 5년 전 사고를 다시 파헤치려 해요. 전화기 너머로 강여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됐어, 수아는? 우선 제주도로 보냈어요. 서류 준비되는 대로 해외로 보낼 거예요. 근데 준서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강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 전화가 끊겼어요. 최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 아무도 몰랐어야 했어요. 아무도 알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서가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비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5년 전 사고 당일 정비소 입고 기록. 브레이크 이상으로 들어갔는데 정비 완료. 확인서엔 이상 없음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비소 앞 CCTV 최유진 차가 찍혀 있었어요. 최유진이 직접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사고라고 믿어온 그날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비서한테서 연락이 다시 왔어요. 회장님, 수아 씨 있는 곳 찾았습니다. 제주도인데요. 지금 응급실입니다. 준서는 바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제주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잔처럼 창백했어요.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거였습니다. 하준이 엄마 손을 꼭 붙잡은 채 굳어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준서는 수아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여사와 최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쓰러졌다는 걸 어디선가 알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최유진은 흐트러짐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말이 없었어요. 준서가 일어서서 두 사람을 마주봤어요.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봐. 최유진이 화면을 봤어요. 5년 전 그날 정비소 앞 CCTV였습니다. 최유진이 정비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최유진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있어? 최유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실 안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어요.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복도 쪽을 향했어요. 최유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다가왔던 여자, 걱정해주는 척 손을 내밀었던 여자, 그리고 빙판길이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꺾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강물이 눈앞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5년이 단숨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강 여사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위에서 몸을 떨며 눈물 흘리는 수아를, 그 손을 꼭 잡고 있는 하준을, 아이 눈매였어요. 콧날이었습니다. 어릴 때 준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강 여사의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최유진이 강 여사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님, 지금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강 여사가 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네? 수아가 살아있다고 나한테 연락했을 때 아이가 있다는 말은 왜 안 했어? 최유진이 입술을 달짝였어요. 어머님이 흔들리실까 봐요. 흔들려? 강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수아 곁에 준서 아이가 있었어. 그걸 알고도 나한테 숨겼어? 최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 여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까지 어떻게 할 생각이었던 거야?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감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서 아이한테 손댈 생각을 했어? 최유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님이 수아를 없애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대로 한 거예요. 어머님도 같이 한 거예요. 강 여사가 최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아를 없애라고 했어. 그건 맞아. 그 죄는 내가 받겠어. 근데 브레이크 조작은 내가 시킨 적 없어. 저 아이 없애려 한 것도 내가 시킨 적 없어. 그건 내가 혼자 한 거야. 내가 법정에서 다 증언하겠어. 최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이 저 버리시는 거예요? 같이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강 여사가 최유진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없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강 여사도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준서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 곁에 앉았어요. 수아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손이, 준서의 목소리가 5년 전 헤어지던 날 아침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기억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냄새였어요. 준서가 늘 쓰던 샴푸 냄새가 어디선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 수아야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귓속 깊은 곳에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면들이었어요. 좁은 부엌에서 둘이 부대끼며 저녁을 해먹던 날들. 수아가 또 뭔가를 태웠고 준서가 웃으며 맛있다고 했던 날들.
반지를 맞추러 갔던 날, 반쪽 하트 어때요? 둘이 합쳐야 완성되는 거요. 준서가 웃으며 좋다고 했던 그날, 기억들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5년 동안 어딘가 깊이 잠들어 있던 것들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수아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한참 뒤였습니다. 수아의 손이 이불 위에 천천히 움직였어요.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향해 손가락이 갔어요. 5년 동안 왜 끼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반지. 누가 끼워줬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던 반지였습니다. 수아는 반지를 천천히 빼들었어요.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쪽 하트가 새겨져 있었어요. 수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준서 손을 바라봤어요. 준서 손에 낀 반지. 수아가 손을 뻗었어요. 준서 손에서 반지를 빼들었습니다. 두 반지를 나란히 맞댔어요. 왼쪽 반쪽과 오른쪽 반쪽이 만났습니다. 하트가 완성됐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수아는 그 반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달짝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입술이 움직였어요. 준서 씨, 그 두 글자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꿈속에서도 귓가에서도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수아만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불렀어요. 준서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하려 하면 울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그냥 안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홀로 뱉어온 눈물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하준이 수아와 준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아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병실안이 조용해졌어요. 준서가 눈물을 훔치며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아이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 준서를 한참 바라봤어요. 까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준서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아도 울었어요. 하준도 왜 우는지 모르면서 따라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치료를 받았어요. 기억도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몸도 조금씩 나아갔어요. 최유진은 재판을 받았고 강여사도 법정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수아가 태어나던 날이었어요. 준서가 차를 몰고 데리러 왔습니다. 하준이 뒷자리에서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우리 어디 가요? 절에. 하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차가 절 입구에 멈춰섰어요.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절 마당 입구에 강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예전에 그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반이 야위어 있었어요. 강여사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마당 바닥에 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아야, 강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러 왔어. 수아는 한동안 강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였어요. 수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강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어나세요. 강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3개가 들어있었어요. 수아 것, 하준 것, 준서 것. 3개였습니다. 안쪽에는 완성된 하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개만 만나면 클로버 모양으로 변했어요. 행운을 불러오는 반지였죠. 이번엔 둘이 아니라 셋을 위한 반지였습니다. 수아와 준서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처럼 절대 헤어지지 말자는 의미였어요. 하준이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환한 웃음이었어요. 세 사람이 반지를 나란히 맞댔습니다. 절마당에 가을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굴러다녔습니다. 처음 이 마당에서 하준이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소리쳤던 그날처럼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애써 찾으려 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그냥 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억지로 붙잡으려 했을 때는 떠나가고 손을 놓았을 때 오히려 돌아오는 인연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다 찾아낼 수 없다는 것. 때로는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운명이 먼저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준서가 수아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매일 함께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냈던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밥 한 끼를 같이 먹는 것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긴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그 진리를 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전해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보세요. 운명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은 평소에 우리가 만들어 두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편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